아바타 2 어땠어? 와 대박. 내가 볼 때 아바타 1은 늑대와 추물의 우주판이에요. 아바타 2는 모비딕의 우주판이야. 그러니까 1, 2를 연속으로 보면은 내가 가장 미국 문화사에서 좋아하는 작품들의 핵심 메시지를 스펙타클한 오락 영화로 포장해가지고 주는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술이 더 많이 보였는데 아바타 1은 모션 캡처 기술의 가능성을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험과 전쟁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아바타 2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끝장판을 한 가족의 고군분투에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 이 영화가 미래와 우주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 레퍼런스를 보면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인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하면서 학살한 원주민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라인도 보면은 늑대와 추물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늑대와 추물이 내가 중학교 때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나. 진짜 엄청 인기 많았잖아. 줄거리를 보면 똑같잖아요. 아바타 1이랑 미국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베테랑이 원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은 저 외딴 요새에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원주민 문화와 사랑에 빠지고 또 원주민과 같이 자란 여성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기술 문명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아바타는 부족들이 이기고 늑대와 추물은 못 이긴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죽여간 역사에서 미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3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사건이 아바타 1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아바타 2의 첫 부분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리틀 빅 혼 전투라는 게 있어요. 수족들이 미국의 블랙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검은 언덕에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아바타 줄거리랑 똑같죠? 그렇네. 지하 자원이 발견되면 또 쫓겨나고 지원 자원이 발견되면 또 쫓겨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2명의 유명한 추장이 나타나요. 미친 말, 크레이지 홀스라는 추장하고 쓰링불, 안진소라는 추장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커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미군 부대를 격파했던 리틀 빅 혼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 1에서 이제 첫 번째 승리 있죠. 아마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리틀 빅 혼 전투다. 삶의 터전이 전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거든요. 자기의 한과 돌아가신 조상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스트 댄스라는 의식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군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고스트 댄스를 추는 걸 보고 쟤네들이 뭔가 전쟁을 준비하거나 또 한 번 미국인들을 급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금지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고스트 댄스라는 반역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생각되는 큰 발이라는 추장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무장을 안 하고 있는 인디언들을 싹 죽여버린 원디드니 학살 사건이란 게 있어요. 아바타 1에 역시 나오는 장면이랑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역사의 3번째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은 대륙간 철도의 완성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동쪽에서 유럽 문명이 몰고 들어오잖아요. 서쪽을 배수진으로 해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륙간 철도가 딱 완공이 되니까 동서가 연결돼가지고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네. 대륙간 철도가 완성되는 순간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 대체로 역사책에 나와요. 아바타 2의 첫 장면을 보면은 나비족들이 살고 있는 숲을 가로지르면서 열차가 쫙 가잖아요. 그 열차를 파괴하는 그리고 거기서 무기를 취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트랜스컨티넨탈 레일로드가 만들어졌을 때 인디언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부국 보면은 열차 공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게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구나. 근데 사실 미국인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어라는 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인간이 우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면 현재의 모습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극장에 앉아있는 미국인들이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하면서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나는 SF 영화들을 보면은 전쟁을 보여줄 때 2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안 무섭게 보여주려는 영화들을 보면은 레이저총을 쏴. 뿅뿅. 스타워즈 대표적인 예.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총을 쏘는 전쟁 장면을 보면은 막 공포스러운 느낌은 안 들잖아. 왠지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아. 뭐 피도 안 나고. 반면에 내가 전쟁을 공포스럽게 보여주려면은 총알이 들어있는 총을 쏴. 대표적인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총 쏘잖아 이러고 막. 약간 우리 시대에 있는 무기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바타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총알을 쏘잖아. 그리고 그걸 그냥 쏘는 것도 아니고 헬기 같은데 옆에다 끼워놓고 쏘잖아 총을 막. 그러니까 그게 나비족들이 판도라에 온 인간들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그걸 또 이제 아까 역사적 레퍼런스로 가져가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처음에
호치키스 기관총이라든지 아니면 증기기관 열차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정도 기술을 보고 느낀 경외심이나 공포를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는 아바타 1, 2에 나오는 그 정도 무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은 예가 영화에서 AMP 수트라고 불리는 왜 사람이 타가지고 로봇 같은 게 조종하는 거잖아. 팔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 AMP 수트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 왜냐면 나비족들이 인간보다 크잖아. 근데 인간이 AMP 수트를 입으면 나비보다 더 크고 힘이 세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2에 보면은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가벼워진 AMP 수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도 좋은 예인 것 같고. 근데 여담인데 꽃게 수트는 좀 나는 그랬던 것 같아. 판도라의 건물을 엄청 짓잖아 인간들이. 그러면서 왜 2에 보면은 거미처럼 생긴 로봇들이 다니면서 막 얘네들이면은 건물 막 5일이면 다 져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역시 제국주의 시절에 서양 건물을 처음 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경외감 그거를 또 잘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국주의 초기 시대의 기록을 보면 유럽인들이 이제 처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신체 조건에 대해서 놀랐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도시 생활하는데 여기는 숲속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얼마나 다 몸짱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비족들이 인간에 비해서 키도 훨씬 크고 활도 걔네 이렇게 쏘는데 인간이 맞는 거 보면 활 하나가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감성을 현대인들한테 느끼게 하는 어떤 디바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나비들의 모습을 영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인 모션 캡처 기술을 얘기 안 할 수 없어. 우리가 좀 민망할 정도로 딱 붙는 옷을 입고 그 옷에 센서들이 붙어 있어. 내가 움직임을 하면은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야. CG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게 어렵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실제 움직임을 가지고 만드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포츠 게임들 보면은 선수들 뛰고 막 덩크하고 이런 장면들 실제 사람의 모습을 캡처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요즘 스포츠 게임 보면은 진짜 그 선수처럼 움직이잖아요. 맞아, 맞아. 세레머니도 똑같이 하고. 그게 모션 캡처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기술인데 그게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캡처를 한다고. 그래서 왜 헬멧에다가 카메라 달고 그 카메라가 얼굴 앞에 딱 고정이 돼 있고 사람 얼굴에 이렇게 점들 찍혀가지고 내가 연기를 하면은 내 표정, 내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CG로 만들어주잖아. 21세 연기는 저런 건가 생각을 한 게 실제 연기하는 거 보면 그냥 무슨 실내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난이도가 분장도 없고 세트도 없고 그러니까요. 내가 상상력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캡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배우가 늙거나 체형이 좀 변한다거나 그래도 큰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 어차피 나의 연기와 나의 움직임을 가지고 CG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예가 아바타2에서의 키리 역할이잖아. 10대 여자아이지만은 그 키리 역할을 한 사람은 70대 시고니 위버라고. 엄마와 딸을 같은 사람이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덕분에 이제는 배우한테서 연기만 정말 데이터로 쏙 빼내는 것 같아. 아바타에 나오는 헬기들이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킨다라고 했잖아요. 헬기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그 나비족들 잡으러 가는 영상을 보면은 지옥의 묵시록 첫 장면에 이렇게 미군 헬기들이 다다다다다다 가고 있는 그 장면이랑도 색깔도 되게 비슷해. 네. 근데 그걸 딱 보다가 내가 떠오른 게 뭐냐면은 미군 헬기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원주민 부족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원주민 부족들의 이름을 딴 헬기의 모양을 대략 또 아바타 안에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 이로코이, 모호크, 카이오와 이런 원주민 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 헬기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아이러니에 얼마나 그 심리적 갈등이 있을까. 미국에 두 가지 기본 철학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대자연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미국인이라는 이미지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전체를 갖다가 문명으로 뒤덮어야 된다라는 그 미국인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내면에서 충돌을 하고 그 내면의 충돌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아바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아바타2 나는 진짜 CG를 보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 카메라 들고 판도라 가서 누가 찍고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 물과 파도, 그 외계 생명체들, 그리고 뭐 나비족들의 눈동자, 물에 나왔을 때 피부, 막 이런 것들의 표현이 너무나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 영화에 처음 쓰인 기술이 언더워터 모션 캡처야. 그래서 그 전에 나온 SF 영화들에서
물속 장면을 찍을 때는 배우가 줄을 달고 공중에 매달려서 내가 수영한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 그러면 CG로 얘를 물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였다고. 근데 아바타에서 처음 쓰인 기술은 그게 아니라 실제 물에 들어가서 배우들이 수영을 하고 연기를 하면은 걔를 캡처를 딴 거야. 물속에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몸짓과 수영하는 모습이 담겨졌다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배우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가지고는 물에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대. 얼굴에다가 이거를 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럼 표정을 못 찍겠구나. 그리고 물방울이 계속 나온대. 그러니까 얘를 캡처를 못 하는 거야. 배우들이 물속에서 몇 분 동안 숨을 참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마치 영화에서 숨 참는 거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뭐 6개월 동안인가 숨 참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몇 분씩 숨을 참고 연기를 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물속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그러네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프리다이빙을 제일 그냥 생활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바타2에서 그들의 문화를 차용한 폴리네시아 쪽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그치. 태평양 섬에서 사니까. 그리고 아바타1에서 그 원주민 학살을 다룬 걸 아바타2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것 같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차지한 다음에 눈을 돌린 데가 어디냐?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진출하고 사모아 진출하고 아바타2에서 보이는 그런 폴리네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대륙에서 일어났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바다에 대한 뭔가를 찍고 싶은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대륙에 있는 원주민에 대한 역사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과 군도를 갖다가 정복하면서 그쪽 문화가 손실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재밌다. 아까 전에 아바타2는 모비딕이라 그랬잖아. 네, 모비딕 우주 버전이지. 그래서 내가 아바타2를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소설과 영화들이 여러 개 있었어. 일단 하나는 타잔이야. 영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왜 타잔인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캐릭터, 타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노키오야. 외톨이 소년이 고래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네. 그렇잖아. 그래서 뭐 역시 영화 보시면 뭔지 아실 테고. 그리고 모비딕 역시 굉장히 많이 떠오른 영화가 아바타2인 것 같아. 모비딕이라는 그 영화의 시대를 보면은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계기와 원동력이 사실은 포경 사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이제 살렘과 난터켓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의 항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래 사냥이 펼쳐졌었거든요. 1800년대. 이제 아바타2에 보면은 외계 고래라고 할 수 있는 툴쿤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뭘 뽑잖아요. 이렇게 누리끼끼한 액체 이것만 딱 뽑잖아요. 그리고 이게 노화를 멈추는 거다 한 다음에 고래를 버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재밌는 그 표현 있죠. 요 조그만 이게 그람당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야. 실제로 포경 산업에서 고래 기름을 빼기 전에 고래를 잡던 이유가 있어요. 앰벌그리라고 불리는 고래 사양이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은 나라의 전통 의학에 사용되던 물질이거든요. 향수로 쓴 거. 향수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래 사양이 실제로 그람당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고래 사양이 이렇게 말라 있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 툴큰에서 뽑는 그 노란 부분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영화 보면은 이게 80 밀리언 달러 가치라고 얘기를 해. 나도 그거 좀 싸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4광년이 넘은 행성까지 가서 장비들이랑 사람 다 동원해서 거기서 고래를 잡아.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나는 매출이 아바타2 제작비의 5분의 1밖에 안 돼. 형은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맨이야. 또 내가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을 떠나자는 생각이 있었어. 우리가 메타버스 기술이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몸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영화에서 나온 그 아바타 기술은 이 메타버스 이제 끝장판이야. 그죠. 그래서 아바타 1을 보면은 제이크 설리는 현실 세계에서 나의 모습과 나비족으로 되어 있는 아바타 세계에서의 엄청난 갈등을 하잖아. 그러다 결국은 나의 현실 세계 몸을 버리고 내 의식을 아바타로 옮겨서 아바타로 살아가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에 아바타 2를 보면 더 놀라운 기술이 나와. 그 대령이 살아나는 방법. 대령의 의식을 저장을 해놨다가 대령의 주니가 그걸 다시 다른 몸으로 살려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술은 인간이 진짜 신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그게 나온다면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외계 행성 가서 광물 캐고 고래 죽이고 할 필요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이야.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여름 휴가는 가족들이랑 저 판도라 가려고. 판도라 가서 하늘도 날고 바다도 누비고 얼마나 즐거워. 아니면 내 의식을 계속 백업해 놨다가 내가 죽었을 때 그 백업된 내 의식을 가지고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그냥 가상세계에서 살아간다던가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거는 뭐 수익률 1등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나는 아바타 2가 아바타 1보다 깊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바타 1은 옛날 역사 속에서 있던 스스로를 문명사회라고 자칭하는 사회와 원주민 사회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바타 2는 원주민 문명에서 우리가 지금 2023년에 배워야 될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왜 이 툴쿤들을 다 죽이냐 그러면은 노화가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 오만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근데 썰리 가정이 아들을 잃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생명의 모든 에너지는 자연한테서 빌려 쓰는 것이고 자연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두 철학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회에는 레시프로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한다. 이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인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레시프로시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이 어떤 이유로 내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형 아이 중에 한 명이 내 양아들로 와서 빈자리를 채워준다라는 그런 레시프로시티가 있었어요. son for a son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내 아들 죽였으니까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는 의미로 쓰여요. 하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는 내 아들이 죽었지만 네 아들이 우리 양아들로 왔으니까 괜찮다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환관계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대안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아바타 2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바타 이제 5까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바타 3는 뭔가 나는 지금 그 미국 역사를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그 궤도로 봤을 때는 뭔가 전염병이 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역사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주민들은 항체가 없는 병균을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얘기니까 나는 뭔가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바타 3에서. 나는 아바타 3에 두 가지 예상이 있어. 예상이자 바람이야. 아바타 2가 제이크 설리 가족의 전쟁이었다면 아바타 3에서는 다시 나비족과 인간들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바다 나비족들과 숲의 나비족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다가 처절한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이크 설리가 돌아와. 도록박도가 돼서. 도록박도가 돼가지고? 다시 그 도록을 타고 제이크가 돌아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게 첫 번째 바람. 두 번째는 대령이 아바타의 몸으로 살면서 판도라 교감을 하기 시작하잖아. 마치 제이크 설리가 1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대령이 나비의 편으로 돌아설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반면에 스파이더 아들은 인간의 편으로 점점 가는 거야. 그래서 옷도 좀 입고 스파이더도 그래서 이제 인간의 편이 돼서 두 부자가 서로 반대편에 돼가지고 싸우는 또 그 서사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봐야 알겠죠. 뭐. 아마 카메라 감독이 보고 있으면은 뭐 우리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쟤네들 뭐야라고 생각하지. 쟤네들 뭐야 쪽이 맞겠지. 제가 이제 그 탐구 생활 초기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개척자들의 충돌에 대한 영화 2개의 역사 배경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내용들이 전 아바타 2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하나는 텍사스의 역사를 그린 뉴스 오브 더 월드 역사 배경 설명, 또 하나는 지금보다 한 10kg 더 찐 모습을 볼 수 있는 라스트 모이칸 역사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이 아바타 2를 보면 제가 느꼈던 감동과 제가 캐치했던 레퍼런스를 여러분도 다 캐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늘 MMU에서는 아바타 영화의 역사관, 세계관, 또 기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결국은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게 여러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MMM과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I see you. I see you.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